자, 2부입니다. 자, 2부는 저희 박상준 이사와 함께하는 네. 박상준 이사는 약간 그 한국인 같지만 미국인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요?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 박상준 이사님의 별명이 나까무라예요. 나까무라. 아 그래요? 네. 장부장님. 자, 박상준 이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몰랐어요 그런 별명 있는지. 나까무라 네. 팍. 예. 뭐 수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미국인 같은데. 예. 자, 콘텐츠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업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넷플릭스 요새 실적 발표하고 아마 뭐 많은 분들 말씀하셨겠지만 주가도 너무 좋고 이제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도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그 디즈니 실적도 저희가 다음 주인가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또 한번 OTT 관련된 이야기 또 한번 해줘야겠다. 우리 너무 OTT 천재.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넷플릭스보다 네.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박상준 이사님이 넷플릭스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런 유튜브를 할 거예요. 네. 네. 아니 넷플릭스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예상은 좀 하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이제 전망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게 이제 조금 긴장됐던 면이 있었는데 전망도 좀 좋게 이야기했고, 먼저 이제 지난해 넷플릭스 조금 굵직굵직했던 사건들 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뭐 비밀번호 공유 금지, 네. 그리고 이제 광고용 모델 도입. 요게 두 개 정도로 보면 되고,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것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요 두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비밀번호 공유 금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빡세게 안 잡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아직 되는 것 같은데요? 설렁설렁하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에서는 이게 조금 빡세게 돼가지고 비밀번호 공유를 하려면 5,000원 더 내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금제를 바꿔라.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광고용 모델 도입과 동시에 스무스하게 이제 베이직 모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넷플릭스도 뭐 이제 뭐 본인들이 예상은 했겠지만 광고용 모델을 이제 이제 도입을 해보니까 이게 구독자도 괜찮고 이제 수익도 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제 베이직 모델 가장 이제 제일 쌌었던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했었나요? 이 베이직 모델보다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더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베이직 모델을 없애고 이제 비밀번호 도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광고용 모델로 들어가게 유입을 하자. 뭐 이제 작년부터 좀 그렇게 했었던 거고 이게 넷플릭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인이랑 막 이야기하다가 지인이 이제 그 장인어른하고 이제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비밀번호 공유 이제 금지가 시작되니까 인근에 거주하세요? 아니면 좀 멀리 거주하세요? 그거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방문했는데 못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밀번호 공유 금지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안 보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서 보겠다. 그럼 또 어떻게 거기서 그냥 알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5,000원 추가해서 또 냈다. 그래서 본인은 비자발적으로 넷플릭스를 어쩌면 평생 구독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넷플릭스의 힘 아니겠습니까?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매출이 많이 오르겠네요. 그럼요. 한국에서 그래서 유교 때문에 장유유서 그런 게 있는 나라.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구독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초부터 시끌시끌했었던 거는 뭐 그 광고용 모델 이제 월간 활동자 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골든글러브상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탔습니다. 이제 요번에 골든글러브 뭐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OTT는 안 껴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OTT가 무슨 극장이야 이런 거 안 껴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팬데믹의 수혜예요. 어찌 보면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팬데믹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은 해야 되는데 작품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T에 있는 작품들을 하나둘씩 걸기 시작을 했고 수상을 시작했는데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인정을 좀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작품 이름은 성난 사람들, 이게 비프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제 골든글러브 3관왕을 했습니다. 남자 배우 이름이 뭐죠? 스티븐 윤. 스티븐 윤. 스티븐 윤. 저 완전 팬이잖아요. 스티븐 윤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이분 사실 거의 고속도로 타고 이제 아우토반 타고 올라오신 분인데 첫 작품이 워킹데드예요. 진짜요? 네, 그게 이제 데뷔작. 네, 그리고 이 전에 워킹데드 전에 디즈니 작품이 하나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뭐 오디션 참가해가지고 딴 작품이 있는데 그게 파일럿. 미국은 보통 파일럿이 1화잖아요. 그래서 1화 보고 반응 없으면 없애잖아요. 근데 디즈니에서 그 1화 반응을 보고 없앤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첫 작품으로 디즈니 작품 돼서 와 이제 난 이제 됐다 인생 켰다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파일럿이 취소돼가지고 좀 낙담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워킹데드로.
워킹데드에서 저는 너무 스티븐 연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많겠지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워킹데드 뭐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오래된 작품이니까 그 죽잖아요 중간에 중간에 죽어요. 두 분 워킹데드 안 보셨나 보네요. 잠깐만 오늘 충격 먹고 가는데. 근데 죽어요? 한 시즌 6편 나 1화만 봤어. 6가 정도 가기 때문에 뭐 그때 보시다 보니 까먹을 텐데 그때 정말 저는 충격 받아서 저는 막 화나가지고 막 물건 던지고 와이프 울고 막 난리 났었어요. 저 진짜 그 정도로 팬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작품 내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번에 이렇게 뭐 나무 주연상까지 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뭐 이번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는 넷플릭스 작품이 이제 골든 글로브를 탔다가 아니라 이게 이성진 감독이라고 한국계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계 감독 그리고 이제 아시아 약간 이제 블랙팬서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전 출연진이 다 아시아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골든 글로브를 쓸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미상도 타고 막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뭐 선산 나오고 뭐 황양가 저번에 나오고 뭐 다음 주에 뭐 이제 뭐 살인전 안감 뭐 이런 것들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OTT, 영화, 이제 엔터테인 이쪽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거는 배우랑 이제 그 감독 배우랑 작가 연합이 파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제동을 많이 걸었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지금 그 작품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작품들 나올 예정인 작품들도 많다. 그래서 작품 쪽에서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올해도 좀 빛을 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혹시 근데 그 PD님 저 여기 화면에 있는 화면 준비된 것들 좀 안 나오나요? 이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오는군요.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요. 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에선 별로 뭐 이슈가 되진 않았었는데 작년 11월에 그 더 넷플릭스 컵이라고 해가지고 F1 선수들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 모아가지고 골프 치는 거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 검색해 보시면 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이제 상당히 성공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어떤 이제 그 액션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 이제 OTT 업계들이 이 스포츠 지금 계속 M&A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작년부터 많이 하잖아요. 프로레슬러. 요번에 이제 넷플릭스도 WWE를 이제 판권을 샀죠. 10년 동안.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디즈니는 신규 나오는 컨텐츠의 40%가 스포츠 관련이에요.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4개 정도니까 40%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Thursday Night Football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11억 달러 들여가지고 이제 라이선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OTT 업계들이 왜 이렇게 스포츠에 이제 목을 매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런 결과가 있대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라이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드라마 보다가 김치 싸다고 딱 맞는 장면에서 광고로 딱 전화해서 김치냉장고 광고 딱 기분 나쁘죠. 이거 사겠어 김치냉장고 누가 사 지금 이 중요한 장면에.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딱 전반적으로 끝나고 맥주 광고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광고를 수용하는데 스포츠가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죄송한데 얘를 너무 극단적인 거 다신 거 아니에요? 좀 극적으로 김치 싸다고. 극적인 장면이어야 더 화가 나요. 스포츠는 너무 맥주 너무 좋고. 그렇죠. 김치 싸다고를 예를 드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전환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광고형 모델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도 결국에는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광고형을 위해서 넷플릭스가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뭐 이제 에이미 레인하드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광고 책임자로 이제 작년에 임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징 모델도 폐기를 했고 그리고 번들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번들 사업이 뭐 자연스럽죠. 뭐 KT랑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K 하면은 웨이브 같이 공짜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데에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데에도
계속 이제 그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광고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까르푸랑 같이 해서 번들 사업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네. 느닷없이 웬 까르푸 이렇게 생각할 까르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을 하면은 이제 스트리밍을 보여줘요. 네. 쿠팡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너네는 곁다리로 하지만 나는 주는 OTT야 였었지만 이제 광고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렴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고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번들 수요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르푸에 가서 까르푸랑 같이 까르푸 멤버십 유료로 가입하면은 넷플릭스에 뭐 광고용 모델제를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번들 사업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광고용 이제 그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OTT를 포함해서 TV 광고 지출 규모가 이제 예상치가 굉장히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올 거 예상하고 있어요. 요번 주에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광고 수익 이제 주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광고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좋았을 걸로 보고 있어요. 4분기에.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어서 이런 쪽으로 지출 많이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 월간 활동자 수 이게 광고용 모델 월간 활동자 수거든요. 이게 작년 5월에 50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11월 달에 6개월 만에 1,500만 명이 돼서 3배가 증가했는데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미 레인하드 이분이 이제 CES에 참가해가지고 1월 달에는 보니까 월간 활동자 수가 2,300만 명이다. 그러니까 2배가 또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조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월간 이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거기서 쓰는 게 한 2시간씩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흡족한 그렇죠.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뭐 1,300만 명 굉장히 잘 나왔죠. 이번 그 가입자 분기 많이 늘어나면서 네. 최근에 이제 2억 6천만 명까지 이제 실제로 구독자가 늘어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이 2위였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한 사람까지 포함이니까 사실 저도 쿠팡 와우 쿠팡 와우인가요? 그거 가입해가지고 쿠팡 플레이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하고는 좀 경쟁이 안 되지만 2위가 아마존 프라임이었었는데 그래도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실적 하이라이트는 뭐 창사 이래 최대 구독자를 기록을 했다는 거 요거는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거는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요번에 조금 의미 있었던 이야기가 그 전통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케이블 기업 인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점에서 의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디즈니나 뭐 이런데 ESPN이라든지 뭐 이제 전통 케이블들을 가지고 디즈니도 지금 그 ABC나 이런 거 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수해서 외형만 키우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전통 미디어가 완전히 이제 소외당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통 미디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의 OTT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셨을 때. 근데 이게 전통 미디어들도 사실 이제 과거 같은 과거의 수익을 OTT로 변형을 하고 뭐 이제 유튜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조의 수익을 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 좀 변신이 어쩌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 보면은 유튜브나 뭐 이제 OTT를 떠나서 유튜브나 이런 데랑도 경쟁이 굉장히 세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뭐 레거시 이제 그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터넷으로 왔을 때 그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될 수 있지만 조금은 도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랫폼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뭐
적시성이라든지 네. 이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망하거나 하진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과거만큼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작가연합이랑 이제 배우연합 이렇게 동시에 파업을 한 거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때였었나요? 그렇죠. 그 47년 만이었나 57년 만이었었는데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때 과거에 동시에 파업을 할 때도 본인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을 때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로 우리가 지금 아는 전통적인 미디어로 넘어가던 산업대에 그런 파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본인들의 이익 그리고 이제 밥그릇에 위협이 왔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동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OTT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디어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다.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번에 컨텐츠 확대를 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파트너십을 많이 활용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 이제 뭐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회사들이 결국엔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글로리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요번에 그 작년 6월까지 해가지고 역대 이제 뭐 시청 기록 같은 것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외국 컨텐츠 사실 거의 없어요 상위권에. 근데 더글로리가 3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입지가 좋아가지고 아마 이쪽으로는 좀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에 WWE 요거를 이제 그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WWE가요. 저 어렸을 때 헐크 호건하고 또 뭐 있었죠? 워리어. 네. 인기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달라맨, 그리고 마초맨. 네. 그리고 또 누구죠? 그 경찰? 폴리스맨. 빅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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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때 폴리스맨이라고 불렀는데 뭔가 잘못된 이름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AFKN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그럼요. 그 토요일 1시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빨리 달려가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서 봐야죠. 갑자기 언더테이커 나오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저승사자 나오면 끝납니다. 이 언더테이커가 굉장히 오랫동안 2010년 후반때까지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이분이 연골 다 다르셨을 텐데.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같은 분인지 아니면 세대 교체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2017년인가 뭐 그때 부상을 당하셨던 거. 이게 이분은 진짜 언더테이커 막 안 늙나? 우리 중조 할아버지 수준. 네, 그때도 좀 나이가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이제 레슬링이 인기가 없어졌으니까 다들 현지는 좀 다른가요? 현지 어때요?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디서 MBC 유니버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TV 시청이 이제 매 게임마다 TV로 평균 200만 명이 시청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시리즈라고 할 수 있고 넷플릭스가 이제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어필이 많이 된다. 지금 같은 분 맞다고 하네요. 같은 분 맞다고 저희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누구요? 맞아요. 언더테이커. 그분 언더테이커 종소리. 그분 정말 안 늙는 건지 관 이렇게 막 끌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스네이크맨 막 제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데 마초맨 옆으로 새는 것 같아서 그건 말씀 안 드리지. 하여튼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흥미롭고 진짜 뱀이더라고요. 그건. 진짜 뱀이에요. 그거보다 막. 그래서 이제 그 MBC 유니버셜에서 5년에 13억 달러로 계약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50억 달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에 13억이니까 그거를 10년으로 해도 26억인데 50억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주고 계약을 할 정도로 프리미엄을 많이 이제 지급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컨빅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WWE 그리고 이제 스맥다운, 레슬매니아 요거까지도 이제 차츰차츰 라이센스를 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WW는 제가 알기로 월요일 날 하고 그 스맥다운은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리고 레슬매니아는 3월 말에서 4월 초 딱 한 번 하는 거.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로 로얄 럼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막 떼거지로 막 시간 되면 올라와가지고 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차례차례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팬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레슬링이 분명히 불겠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뜨면 우리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레슬링 프로레슬링이 완전 찬밥이 돼가지고 과거에 마지막으로 한 게 아마 XTM인가 뭐 그런 데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왕표. 새벽 2시에 했어요. 새벽 2시에. 그리고 아침 10시에 했어. 아니 무슨 막 레슬링을 아침부터 막 누가 그거 보면서 막
밤에 맥주 마시면서 오가 막 이러면서 아침에 지금 다 일하러 가는 시간에 제가 기억하는 건 이왕표 선수, 조춘 선수. 그거는 너무 옛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랬는데. 약간 주작 같은데 이거는. 아니. 한국에서 다시 붐이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선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넷플릭스에는 새로운 구독자 그리고 이제 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고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야기했는데 스케일을 지금 늘리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수익성 증대, 그러니까 올해 수익성 증대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영진이.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스케일을 늘리는 중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고 해도 그게 어떤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스케일을 더 늘려서 어찌 보면은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월간 활동자 수 2,300만 명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의 광고 의뢰도 한 7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체 가입자 중에 40% 정도가 지금 광고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스케일을 좀 늘리는 중이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4% 정도 기존에 이제 월가 예상치 뭐 22에서 23% 정도 거기서 상향 조정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EPS도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OTT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감흥이 그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익률이 그렇게 높게 달성되기는 좀 어렵을 수도 있겠다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영업 마진 24%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른 업체들, 경쟁자들, 뭐 이제 디즈니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OTT 기업에서는 이미 넷플릭스가 완전히 선두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 누구도 조금 빼앗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이라든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에 이제 상방이 좀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모든 이제 그 글로벌 IB들이 다 장밋빛 전망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하는 것도. 근데 이제 이것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게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한 50% 수익 났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나는 이번에 이제 조금 베팅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이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약간 좀 많이 높아진 편이죠. 그리고 넷플릭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과거 OTT가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런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겠느냐. 구독자들은 정해져 있고 이거 파이를 나누게 되면 근데 이제 넷플릭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거의 독보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굳이 뭐 이제 그 어떤 차익 실현이나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와,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그러니까 한동안 구독자의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뭐 끝까지 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게 뭐 멀리도 아니지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넷플릭스 그 전에 메타. 지금 메타도 한번 거의 망했다 이거. 거의 이제 나라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번에도 실적 뭐 당연히 잘 나올 거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메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의견들이. 왜냐하면 이제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사실 선거 유세 이런 것도 다 페이스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 그때 메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락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릴스 같은 경우에 이거 과연 이걸로 돈 얼마 벌겠어. 광고주들도 저거 뭐 저렇게 짧은 영상에 내가 광고를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증명이 되면서 지금 수익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 지나가지고 메타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근데 테슬라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요럴 때 이제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를 한번 좀 뒤돌아보시는 것도 메타도 한번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재작년에. 그리고 넷플릭스도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 순증이 감소로 한번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때 전환하면서 넷플릭스 이제 뭐 경쟁자 나오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무슨 뭐 넷플릭스다 볼 것도 없는데 이제 뭐 내가 나도 끊어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넷플릭스에서 경영진이 다음 분기에 구독자 가입 증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이번에 이제 뭐 아예 딜리버리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투자 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테슬라 사겠습니다. 예. 넷플릭스 이야기의 결론은 테슬라 사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보잉 요즘에 보잉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잉이 딱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보잉이? 아야 얘는 좀 더 두들겨 맞아야 돼. 얘는 멀었어. 이게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의 안전하고 결부돼 있잖아요. 네. 요번에 그 알래스카 항공기 비행기 문짝 날아가는 거 제가 그 전에 그 전주에 보잉 비행기를 타고 한국 왔다고. 그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냥. 정말 이 친구들. 네, 보잉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항공사들 실적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안 좋은 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가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EPS도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상 EPS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1분기 예상 EPS는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럼 왜 올랐느냐? 결국에는 이제 경영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항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요거는 우리도 알 수 있죠. 지금 공항 가보면 난리도 아니니까. 네. 뭐 시장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미국에 특히 출장 관련된 수요 많이 회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2주간은 역사상 가장 바쁜 수요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상 최대 고객 수송을 점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그렇게까지 좋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는데 1분기에 손실 확대가 될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이 보잉의 맥스 9 때문이에요. 이 보잉의 맥스 9이 요번에 알래스카 항공에서 그 문짝 날아간 거. 네, 그건데 이 맥스 시리즈가 2019년도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시리즈는 나왔거든요. 맥스 9이 최근 거예요. 근데 최근 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 맥스 9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고된 게 한 145개인가? 그런데 79대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140 몇 대인데 79대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알래스카 항공 문짝 사고 있었을 때 바로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맥스 9은 운행 중단 무조건.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간 항공의 20%인가가 영향 받았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영향 받기 받았는데 당연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이제 79대를 갖고 있어도 적었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타격은 79대 갖고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도 굉장히 클 거. 지금 맥스 9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운행해도 돼요. 누가 타요? 그거 안 타지. 당연히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분기에도 요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거라는데 그럼 주가는 왜 올랐냐? 이게 타격이 있어도 결국엔 이거는 보잉에서 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결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거고요. 지금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방위적인 좀 압박이 있는데 그 중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한 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EO가 보잉은 뭐 제조 문제 이런 거 발생하고 이런 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실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맥스 10 이 다음 모델이죠. 맥스 10 같은 경우에는 277대를 주문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맥스 10은 아직까지 뭐 이제 그 인증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도가 느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잉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이 딜리버리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어요.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맥스 9도 이렇게 문제 있는데 277대 이거 우리 주문해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서 경영진 교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보잉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잉에서도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인터뷰에서 에어버스 신규 모델 요거 A321 네오 이거를 운항을 시작했는데 고객들이 성능조사 너무 좋다.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맥스 10 277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에어버스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이 뉴스는 뭐 다들
보셨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들 보셨을 텐데 이제 문짝이 날아갔습니다. 공중에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상상이나 하겠나? 이 비상구 좌석 같은 경우에는 선호 좌석이에요. 앞에 없잖아. 넓어. 네, 앞에 없어가지고 돈을 더 주고서 사는 선호 좌석인데 바로 문짝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보잉에 제기되는 이슈는 이거는 외주 주는 너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제 보잉이 아까 그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그 CEO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루 이틀 그러니까 비행기 결함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야 그래도 미국에 항공기 받는 거 보잉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뭐 미국이 그거를 내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조차도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중국하고 먼저 볼게요. 보잉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게 됐잖아요. 그 WTO에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보잉이 로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보잉이 중국 로비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WTO 가입해가지고 자기네가 수출할 수 있게 되면은 네. 구찌가 엄청 크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좋았을 때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 1위가 항공기였고 1위 기업이 보잉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의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노후가 되면은 계속 이제 확대하고 노선 확장하면은 계속 이제 신규를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도 잘 팔리고 있었는데 737 맥스가 2019년도에 2대가 떨어졌잖아요. 네. 같은 결함으로.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서 그 당시에 100대 정도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소프트웨어 문제다 막 이제 조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도 터졌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보잉이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동결돼 버린 거예요. 동결돼 있었는데 요 이제 그 맥스 떨어진 거 문제는 뭐 소프트웨어 문제다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았고 재개가 되는 것 같다. 코로나 막판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이제 개원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85대 우리 준비돼 있다. 중국에 보낼 거 바로 지금 시작하면 보낼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월 달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만났잖아요. 네. 별 수확은 없었지만 원칙적으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다음 날 바로 보잉의 CEO가 날아가서 이제 수출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방항공에서 85대 오케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근데 이거 재고로 너무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건데 좀 검사는 좀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그냥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옛날에 좀 떨어지기도 했고 좀 검사 좀 해야겠다. 그래서 검사단을 딱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12월 달에 가서 이제 검사 다 하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제 보내기로 1월 초에 받으세요. 그런다. 오케이 다 사인하고 이제 85대 보내기로 했는데 1월 초에 알래스카 항공에 문짝이 날아가면서 스탑. 죄송한데 이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미 연방항공청에서도 그거 무조건 중단, 맥스9 무조건 중단시키고 지금은 맥스9 말고 문짝이 그 에어로 시스템즈 거기서 만든 문짝이 달린 다른 것도 좀 봐야겠다.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면 중국에 보내려고 했던 85대 못 보낸 거네요? 못 중단, 스탑. 그렇죠. 지금 뭐 아까 100대가 중단되고 15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85대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금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뭐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지만 올해 지금 대선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개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보잉은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 많이 됐잖아요. 뭐 이제 딱 대통령이 가고 나면 선물로 몇십 대씩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좀 필요하다. 약간 스팸 같이. 그쵸? 스팸? 네. 설 명절 추석 선물로 가격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보잉하고 스팸하고. 그렇죠. 스팸. 스팸은 요새 맛은 있지만 잘 안 먹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그 2019년 그 사건 터졌을 때를 계기로 에어버스의 이제 인도량이 보잉의 인도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잉은 조금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외주 문제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서 요번에 그 비상구 문짝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뭔가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잉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비용 절감 문제로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주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맥스10도 지금
규제 당국의 승인도 못 받고 뭐 인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잉의 자회사였지만 분리되면서 외주 시스템 되니까 살인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검수도 못하고 넘기고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임원이었나? 나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나 지금까지 평생 보잉에서 일했는데 자부심 있는 사람인데 요새는 내 가족들을 보잉 비행기에 태우기 조금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말요? 언제요? 네. 그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네, 그때 문제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문제는 누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고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더 문제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아 저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당연히 빽이 있겠죠. 미국이 뭐 이걸 해치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극단의 조치, 경영진 교체든지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수정하려고는 하겠지만 맥스 시리즈를 과연 누가 탈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비행기 관련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하네다에서 그 비행기 저기 착륙하다가 불났잖아요. 네. 하네다 그럴 것도 같아요. 너무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막 착륙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맥스 기종이에요? 아 이거는 그 뭐 이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부딪힌 거여서 그거는 이제 그 운항의 이제 미숙함의 문제였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그 비행기 탈 때 안전벨트에 대해서 뭐 이륙할 때 안전벨트 그거 심각하게 받아낸 사람 없잖아요. 어떤 거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네. 이륙할 때 안전벨트 꼭 매세요 할 때. 네. 좀 귀찮아요. 나는 그냥 얹어놔 가끔. 헐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헐렁하게 헐렁하게. 딱 해놓고 막 다리 꼬고 막 하잖아요. 네. 아 요번에 이제 하네다 사건 막 이제 그 문짝 날라가고 이러면서 예. 안전벨트의 소중함이 더. 저는 사실 안전벨트를 되게 열심히 매는 편이에요. 너무 모범생이죠. 아니, 겁이 많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좀 억울하죠. 근데 헬멧은 안 쓰시잖아요. 낙하산 혹시 갖고 타시는 거 있어요? 근데 비행기 안전벨트는 내가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꽉 조여 매긴 하는데 이걸 매면 내 목숨이 진짜 지켜질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그쵸. 있긴 있어요. 사실 뭐 통으로 의자 날아가 버리면 맞아. 저기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구멍 나면. 하여튼 좀 끔찍한 상황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이런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보잉은 주가가 조금 반등한다고 해도 그거를 뭐 이제 뭐 약간 뭐랄까 역발상 투자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한 그렇지 않을까. 보잉은 좀 다르다. 근데 에어버스도 투자할 수 있죠. 에어버스가 프랑스인가 유럽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에어버스가 이 하늘색이거든요. 네. 요거가 이제 에어버스가 많이 올랐죠. 사실 주가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제일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주도만 가더라도 제주도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 정말 그 착륙을 저는 저번에 제주도로 가는 길인데 착륙을 못해서 6번 정도 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다가 너무 흔들리니까 다시 올라가고 폐쇄공포증 올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막 다시 하려다가 다시 바람이 너무 부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거 한 6번 정도 돌고. 저는 그 작년에 하와이 가다가 이게 지금 이상기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는 분들 많은데요. 하와이 가다가 터뷸런스를 겪었는데 난 그렇게 심한 거를 그게 뭐예요? 어때요? 막 뭐 흔들리는 거죠. 뭐라고 하죠? 과거에 흔들림, 과거에 우리가 흔들림 정도는 뭐 롤러코스터 살짝 탔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약간 애기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요. 이거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새 난 좀 무서워 비행기 타는 거. 저는 이게 딴 얘기인데.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제주도를 가는데 제가 그 에어버스 네오 기종을 탄 거예요. 아까 그거. 근데 아까 그건지 모르겠어요. 321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네오 기종이었고 신형 기종이었어요. 탔는데 와 이렇게 좋아요? 거의 산증인이 있었네요. 거의 이게 딱 그 일단 화면이 하나씩 있어. 원래 옛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타면 화면이 없잖아요. 아예 없죠. 화면 있고 딱 타는 순간 이어폰을 하나씩 주는데 딱 끼고 가면 이제 영화 한 편씩 보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의자 자체가 거의 약간 제 느낌에는 좀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거의 우등버스 정도 되는 느낌이 왜냐면 저비용 항공사만 저는 계속 많이 탔었거든요. 저비용 항공사는
연골 내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좀 흔들리면 끝나고 이제 한의원 갈 각오하고 그렇죠. 네. 계속 갈려 연골이. 아 그럼요. 네. 저 예전에 하와이 갈 때 2013년도에 네. 그 진짜 나는 그런 비행기 처음 타봤는데 이 스크린에 개인당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큰 게 앞에 내려와요. 흑백 영화를 틀어줘. 그리고 야 이거 누구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그때 좀 이거 하와이 가는 거니까 참기 기장 취향이 독특하시네.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나오던 흑백 영화에서 네. 좀 그랬어요. 너무 시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또 보잉 얘기하다 보니까 온갖 각자의 경험을 비행 경험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보잉 요즘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고 실적 발표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 두 기업을 이렇게 자세하게 최근에 짚어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네. 박상준 이사님 말씀이 더 재밌다니까. 이제 인정. 네. 이제 인정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박상준 이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시면은 언제쯤 또 오시죠? 한 3주? 예, 설날 이후였던 것 같아요. 설날 이후로 2월 19일인가? 아, 네. 네네. 아, 좀 그게 또 기다려지네요. 자,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